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But why are we defending Germany? Why are we defending South Korea? Why are we defending Japan? And they don't do anything for us. We have 28,000 soldiers on the border of South Korea. 동맹을 숫자로 재단한 이 요구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까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묵묵히 듣고만 있던 한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 국방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미국에게 날린 레드카드였습니다. 미국 퇴장. 더는 예전처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한국의 힘을 잘 모르나 봅니다.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닌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해리스입니다. 주한미군 전략기획부 소속 중령으로 이곳 한국에서 15년째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과 지시에 충실하게 살아왔고 전략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엔 2년만 복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15년이 흘렀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끊임없는 테러와 폭격 속에서 생활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생활. 이곳이 전쟁터와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025년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캠프 험프리스 지휘부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한 통의 긴급 브리핑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힌 봉투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간 이 땅에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손이 떨려서 보고서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장교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윌슨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0억 달러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1조 4천억 원, 약 11억 달러를 방위비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동맹국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았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캠프 험프리스를 보세요. 이 최첨단 기지를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총 공사비 108억 달러. 그중 90%인 97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미국이 낸 돈은 고작 11억 달러, 10% 남짓이었죠. 이 기지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군사 기지였어요. 골프장, 수영장, 쇼핑몰, 병원, 학교까지 갖춘 하나의 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본국보다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놨죠. 병원만 해도 그래요. 캠프 험프리스의 의료시설은 미국 본토의 웬만한 종합병원보다 더 뛰어납니다. 최신 의료 장비는 물론이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전문의 상주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도 5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시설도 놀라웠어요.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전문 체육관, 최신 과학실험실까지 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주거 환경은 어떨까요? 모든 가족 숙소에는 중앙난방, 에어컨, 고속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부터 현대식 아파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애완동물을 위한 공원과 병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국이 돈을 내서 지어준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런 동맹국은 없습니다. 자기 땅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미군 기지 건설비나 운영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기지 주변 상인들이 미군 덕분에 장사가 된다며 고마워할 뿐이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미군이 현지에서 지출하는 돈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도 고마워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지 근처 상인들도 미군 덕분에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다며 감사해 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석한 장교들 모두 말을 잃었죠. 스미스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이건 좀...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평택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을 텐데 지금은 어떤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이었죠. 평택역 주변에 발달된 상업지구, 현대식 아파트 단지들, 잘 정비된 공원과 문화시설들,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소박했던 이곳이 어느새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변모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숙소로 돌아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이 나라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문화력, 경제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미국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제 아내도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LG 세탁기를 쓰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BTS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봐요. 심지어 한국 게임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군인으로서의 제 신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정의로운 일일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를 대해도 되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죠. 한국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0억 달러를 내라. 한국 사람들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만난 한국군 박 대령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스 중령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트럼프의 발언이 뉴스에 나오자 사령부 상황실은 정전 위기처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CNN부터 시작해서 BBC, Fox, MSNBC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본과 호주, 유럽 언론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거래다. CNN의 앤더슨 쿠퍼가 쏘아붙인 이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맹을 거래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거죠. BBC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만큼 헌신적인 동맹국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영국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일본 NHK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가? 한국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일본도 언젠가는 일본 언론이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언젠가는 자신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주 ABC 뉴스는 아예 방위비로 외교를 흔드는 미국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할 정도로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미국의 탐욕일 뿐이다.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죠.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무엇을 더 원하는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프랑스 르몽드,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 서방 동맹국들이 모두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와 중국까지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RT는 미국의 동맹국 착취가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중국 CGTN은 한국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적대국들까지 한국 편을 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동맹 붕괴의 시작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빅터 차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70년 동맹 관계를 돈으로 재단하려 한다. 한국만큼 헌신적인 동맹국이 어디 있나. 헤리티지 재단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어느 동맹국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00억 달러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외교협회, 주요 싱크탱크들이 모두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인 반박도 격렬한 항의도 없었죠. 그저 검토하겠다는 외교적 수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거든요.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는 그런 성격 말이죠. 한국 언론의 반응도 의외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고 있었어요. 조선일보는 양국 간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조였어요. 하지만 인터넷 댓글들은 달랐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우리가 호구인가? 이제 그만 독립하자? 미군 나가라. 70년간 바보처럼 살았나?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젊은 층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왜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야 하나? 이제 우리도 충분히 강한데 자주 국방으로 가자. 20에서 30대의 70% 이상이 미국 요구 거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국들이 더 분노했습니다. 호주 국방위원회에서는 한국처럼 헌신한 동맹국도 드물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도 미국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두둔하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잖아요. 심지어 대만까지 한국의 기여도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북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까지 줄줄이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말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찔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두둔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러웠죠. 저는 그날부터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기지 건설 비용부터 살펴봤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 건설과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용산 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만 해도 한국이 대부분을 댔어요. 연간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1조 4천억 원, 약 11억 달러. 독일이나 일본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훈련 비용은 어떨까요?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합니다. 장비 지원, 시설 제공, 인력 투입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만 해도 그래요. 한국군 20만 명, 미군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인데 한국이 모든 비용을 대고 있었어요. 미군은 그냥 와서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였죠.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맥스 썬더 이런 대규모 연합훈련들의 비용을 거의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훈련 중 소모되는 탄약비까지 한국이 댔어요. 그런데도 100억 달러를 더 내라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동맹국들과의 비교였습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3만 5천 명인데
독일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군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의 방위비 부담은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이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만만해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서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15년간 이곳에서 복무하면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료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윌슨 대령이 말했어요. 한국 없으면 우리도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스미스 소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도 더 좋고 문화도 더 인기 있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르는 것이 군인의 의무였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의문과 죄책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전 기획실에 남아 한국 관련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데이터를 볼수록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니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글로벌 파워 인덱스 GPI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였는데 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순위였습니다. 총 전력 지수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방산 수출은 세계 8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속도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출 20위권 밖이었는데 지금은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이 17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K-GO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9개국이 구매했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1,000대 이상을 주문했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터키, 이집트, 호주까지 K9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K9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후 러시아제 무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사거리, 정확도, 연사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FA-50 경전투기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F-16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폴란드는 FA-50을 48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라크도 24대를 주문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까지 진행 중이라니 이제는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KF-21의 성능을 본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F-35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해군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이순신급 구축함, 독도급 상륙함, KSS-3 잠수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라섰다고 하더군요. 이순신급 구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세계 최강급 구축함 중 하나였어요. SM-2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홍상어 어로해 등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해성 대함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어요. KSS-3 장보 고급 잠수함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수중 작전 능력이 뛰어나고 장거리 순항이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어떨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산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 제품이에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서버용 메모리도 대부분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7.7%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스코는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2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모두 LG 제품이에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BMW, 벤츠, 아우디,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죠. 미국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그린 뉴딜 정책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문화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연달아 차지하고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의 30% 이상이 한국 콘텐츠였어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HBO 맥스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123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관광, 한국 제품 수출, 한국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조선업계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 1위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전 세계 대형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력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현대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같은 전기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한국 전기차가 독일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에 100억 달러를 더 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니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죠.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믿었던 시스템, 동맹, 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나라가 되었을까요? 회의실 TV에서는 각국 언론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영국 BBC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면 미국이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미래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21세기를 이끌어갈 모든 산업에서 한국이 선두에 서 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잃으려 하고 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다. 70년 전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윌슨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력도, 경제력도, 문화력도 모두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스미스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이 케이팝 팬이에요. 딸은 한국 드라마만 봅니다. 아내는 한국 화장품만 써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존슨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TV, LG 냉장고, 현대 자동차, 한국 제품만 쓰고 있어요. 한국 없으면 우리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공적으로는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국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좋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이들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15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 가족이 받은 도움과 배려를 생각해보니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도와준 한국인 이웃들,
한글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명절 때마다 음식을 나눠준 할머니들, 이 모든 것들이 계산과 이해관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기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을 돈으로 재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 새벽 브리핑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대. 자주 국방 강화 발표 준비 중이래.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 처음엔 헛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교가, 언론, 심지어 연합사 고위 장교들까지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죠. CIA에서 나온 정보 보고서를 보니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내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 검토 중, 국회에서 주한미군 지휘협정 재검토 논의 시작,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자주 국방 지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2027년 전작권 완전 환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긴 것이었어요. 전시작전권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을 지휘할 권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군도 우리의 지휘해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이 권한을 되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국방이란 미국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실제 능력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킬체인, KRMD, KMPR, 이른바 삼축 체계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MD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 KMPR은 대량응 징보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킬체인 시스템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3, 미사일이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었어요. 특히 현무소 미사일은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MD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청웅 미사일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KMPR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현무 시리즈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 KF-21 전투기까지 동원해 북한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과 호주도 이미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일본은 한국의 자주 국방이 강화되면 자신들도 독자적인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5위의 군사력, 첨단 무기체계, 뛰어난 훈련 수준.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한미 합동훈련을 보면 한국군의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면에서 미군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군사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한국의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역으로 북한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가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작권 환수 시 동아시아 안보 지형 재편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전작권을 되찾아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뀝니다. 둘째, 한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 범위가 확대됩니다. 셋째,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랬어요. 한국이 전자권을 가지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였어요.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독자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지 건설과 운영 비용, 각종 지원과 협력, 지역 내 정보 수집.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북한 내부 정보의 80% 이상이 한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보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탈북자 네트워크, 대북 방송, 첩보 위성, 사이버 해킹,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과 한국이 전자권을 되찾아가려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즉 한국이 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지휘권은 우리가 가지겠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위비는 더 내면서 작전권은 못 가진다? 조선일보의 사설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동맹인가? 중앙일보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독립할 때가 되었다. 한겨레 신문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보수적인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국방 없는 진짜 독립은 없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재검토 필요성,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 방안, 자주 국방 로드맵 수립, 이런 제목의 국정감사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야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길을 가자. 70년간 충분히 고마워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독립하자.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자주 국방 강화는 시대적 요구다. 저는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닌가? 윌슨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스미스 소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국이 우리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100억 달러 방위비 증액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였죠. 국방부 장관실에서 나온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자권 환수 요구는 동맹 약화 시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치명적 타격,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함.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격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한국을 잃으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CIA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전자권 환수 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문장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군사강국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8위에 K9 자주포는 9개국이 도입했고 A-50 경전투기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이 전투기의 성능을 본 나토 관계자들이 F-35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KF-11의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이륙 중량 25.6톤, 작전 방향 463km. 이 정도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충분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스텔스 기능이었어요. RCS 레이디어 반사 면적이 0.5를 포함 또한의 수준으로. 이는 F-35의 영평 골든 윌럼 2보다는 크지만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작은 수치였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K2 흑표 전차는 어떨까요? 터키에서 실시한 성능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한국의 능동 방어 시스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실전에서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해군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KDX람 이순신급 구축함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레이더와 전투 시스템 기술은 오히려 더 앞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동시에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습니다. SMT 함대공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홍상어 어로에 등 최첨단 무기도 탑재하고 있었죠. KSS-3 장보고급 잠수함은 어떨까요? 독일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 해군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KSS-3의 소음 수준은 110데시벨 이하로, 이는 바다의 자연 소음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적의 소나로 탐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었죠. 수중에서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만약 이 나라가 정말로 독자 노선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잃는 건 단순한 통제권이 아닐 겁니다. 작전 일체성과 기동성을 잃게 되고 연합훈련 조율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았죠.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전작권을 되찾아가면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죠. 한국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안보는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였어요. 이는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였어요.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분야만 봐도 그래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한국이 독자적 노선을 택하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일본과 호주는 이미 대체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요. 일본은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를 기회로 보고 있기도 했어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의 한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저는 한국에 대한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진짜로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 아닐까요? 최근 들어 한국의 성과를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로나19 때의 대응을 보세요. K방역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진단 키트 개발, 백신 생산, 방역 시스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봉쇄 정책으로 경제를 멈췄을 때 한국은 반격과 경제를 동시에 성공시켰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2020년 경제 성장률도 0.9%로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어요. 경제 회복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일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2022년 한국의 수출액은 68843,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 산업이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였어요.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고생할 때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덩달아 성장했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O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류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한국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 123억 달러에 달했어요. 한국 관광, 한국 제품 수출, 한국어 교육,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에서도 한국은 이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5G 통신 기술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역시 기술 개발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로봇 기술, 양자 컴퓨터. 어느 분야를 봐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3나노 반도체 기술은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LG의 OLED 기술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도 토요타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런 나라가 과연 우리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야말로 한국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한미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호 의존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첨단 기술과 제품을 수입하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길체인, KMD, KMPR, 이른바 삼축 체계를 완성하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요. 조만간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점점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지도 몰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우리 아이들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잖아.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래,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이 거대한 기지를 둘러보더니 깊은 감명을 받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시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둘러보더군요. 갤러거 의원은 중국 견제를 위한 강력한 대외 정책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 기지 건설에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의원이 브리핑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108억 달러입니다, 의원님. 그중 미국이 부담한 금액은요? 약 11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97억 달러는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의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90%를 한국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10% 정도만 부담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지 곳곳을 돌아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죠. 최첨단 시설들, 완벽한 인프라,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지였습니다. 병원 시설만 해도 미국 본토의 웬만한 종합병원보다 더 좋았어요. MRI, CT, 초음파 장비 등 최신 의료 장비가 완비되어 있었고 24시간 응급실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학교는 국제학교 수준이었고 쇼핑몰은 현지 한국인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골프장,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볼링장, 영화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주거시설도 놀라웠어요. 단독주택부터 고급 아파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정부가 미군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최고급으로 지어준 것들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한국이 돈을 내서 지어준 거군요.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어디에 이런 동맹국이 있겠습니까? 의원은 특히 어린이집과 놀이터 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미군 자녀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다고요? 의원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 전문 교사들을 파견해서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원은 더욱 감탄했어요. 자기 나라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배려하는 동맹국이 세계 어디에 있겠냐는 거였죠. 며칠 후 그 의원이 워싱턴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갤러거 의원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 특히 캠프, 험프리스 같은 최첨단 기지의 건설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108억 달러 중 97억 달러를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참석한 의원들 모두도 놀라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갤러거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컸습니다. 보통 공화당은 강경한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편인데 그런 의원이 한국을 두둔하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제가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의원이 계속 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본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한국이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동맹국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더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 군인들의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 주었구나.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었구나.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훈련을 했던 해군의 존 아킬리노 제독이 나선 거였죠. 지난 90일간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킬리노 제독이 청문회에서 증언했어요. 한국 해군이 지휘를 맡았는데 우리 해병대도 항모 강습단도 완벽하게 지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제독이 공개적으로 한국군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군의 전술 능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독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작전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한국군의 작전 계획 수립 능력, 실행력, 그리고 최첨단 장비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 운용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맹군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행운입니다. 제독은 더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어요.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핵잠수함을 포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짧았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나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군의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사이버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실시한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작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 한국군의 지휘 능력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한국군의 C4I 시스템 지휘통제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작전을 수립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해서 예측 분석까지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상부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방위비 요구안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국방부에서 나온 내부 메모를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의회의 일부 발언에 흔들리지 말 것, 100억 달러 증액은 기정사실, 한국의 저항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것,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을 우선시할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의 대체제는 언제든 찾을 수 있다. 필요시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고려할 것.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70년간 함께 해온 동맹국을 이렇게 생각하다니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동맹국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또다시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하고 있었죠. 동료 장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윌슨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미스 소령도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100억 달러보다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신뢰를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존슨 중령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15년간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브라운 대위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없으면 우리가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기지 운영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와 동맹 관계를 돈 때문에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관계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가치와 원칙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의, 공정,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모두 빈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뭘 위해 군인이 된 걸까?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게 옳은 일인가? 아내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이곳에 와서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전기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희가 지나가면 식당 아주머니는 음료를 챙겨주고 편의점 점원은 고생하십니다. 라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건 전략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마움이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평택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난감한 상황이었죠. 더구나 한국어도 서툴고 보험 처리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인분이 차를 세우고 도와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시더군요.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어설픈 영어로 계속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기지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해요? 영어 못해요? 그분이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어떤 말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한국인 이웃들이 약을 사다 주고, 명절 때마다 한국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기꺼이 가르쳐 주고, 추석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송편을 한 접시 가져다 주시면서 미국 아들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우리 미국 아들 먹어봐 라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세배까지 받으시더군요. 아이들에게는 용돈까지 주시면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셨어요.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치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제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동네 태권도장에 직접 데려가 주시기도 했습니다. 관장님께 미국에서 온 착한 아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할인까지 받아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던 시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을 때였죠. 그때 한국 언론의 반응을 기억해요. 격렬한 반발이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쉽지만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차분한 반응이었어요. 70년간 함께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미국도 미국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기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더군요. 미군이 떠나면 섭섭할 것 같다. 좋은 이웃들이었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평택 시내 상인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군 덕분에 장사가 잘 됐는데 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친구들을 잃는 게 더 아쉽다.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언론마다 철수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았고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대응했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한미군 내에서는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남겠다는 병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이는 아예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했고 가족들도 이곳만큼 안전하고 따뜻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싫다 하는 장병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생활이 편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무엇보다 안전했으니까요. 당시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총기 사고도 없고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음식도 맛있고 인터넷도 빠르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또 다른 병사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명절 때마다 음식 갖다 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제 고향 텍사스에서도 이런 대우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부사관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는데 한국 아이들이 정말 친절해요. 언어가 안 통해도 같이 놀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아내도 한국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김치찌개를 저보다 잘 끓여요. 한 해군 상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이제 여기가 진짜 고향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우정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말이죠. 실제로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웠어요.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찬성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보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미국과의 우정 때문이라는 답변도 상당했습니다. 70년간 함께 해온 친구들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왔어요. 미군이 있어야 든든하다. 좋은 이웃들인데 왜 떠나라고 하나.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사이.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어요. 본국보다 살기 좋다는 답변도 많았고요.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결국 그때 미국은 철수 계획을 접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자신들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군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여기는 그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외국 군대를 자국 땅에 주둔시키면서도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여기는 나라.
심지어 그 군대의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나라.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독일에서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미군을 보는 시선은 한국과 달랐어요.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본토에서도 미군에 대한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충분히를 넘어서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기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사장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군 아저씨들,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서 전쟁을 겪었는데 그때 미군이 오지 않았다면 말끝을 흐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도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전 세계에 되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수많은 동맹국에서 근무해봤지만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2년, 일본에서 3년, 이탈리아에서 1년, 영국에서 2년, 여러 나라에서 근무해봤지만 한국만큼 특별한 곳은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미군을 대하는 태도가 업무적이었어요. 필요에 의한 관계일 뿐이었죠. 일본에서는 예의는 지켰지만 진심 어린 친근함은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해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예전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도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전 세계에 되돌려주고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한국은 자국민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진단키트를 지원하고 반경 노하우를 공유하고 백신을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당시 보고서들을 직접 봤어요. 한국이 개발한 진단키트가 120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K-방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줄을 섰어요. 심지어 북한에까지 의료 지원을 하려고 했죠. 한국의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99.8%에 달했어요.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진단키트까지 개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의 반경 모델을 극찬했어요. 한국 모델이 세계 표준이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기근이 발생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한국의 구호 물자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한국 구조대가 제일 빨리 도착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도 그랬고 2010년 IT 대지진 때도 그랬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을 도왔고 2015년 네팔 대지진 때는 네팔을 도왔습니다.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때도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세계 곳곳에서 한국군이 평화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덴만에서는 해적 퇴치 작전을 펼쳤고 남수단에서는 UN 평화유지 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 아덴만 여명 작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오를 구출하는 작전이었는데 한국 해군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인질 21명을 모두 무사히 구출하고 해적 8명을 생포했습니다. 그 작전을 본 세계 각국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해군에서도 극찬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정밀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활동들이 모두 무료 봉사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들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 거였죠. 한국의 개발협력 예산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 지원에 쓰고 있어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자마자 개발도상국 지원을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에요. 다른 선진국들은 보통 5만 달러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한 것도 2010년이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전수했어요. 새마을운동 같은 농촌 개발 모델, IT 기술, 산업화 경험, 한국이 축적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출장을 갔을 때 직접 본 장면이에요. 가나의 한 시골 마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마을 개발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돈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한다.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준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IT 교육센터를 방문했는데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나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해요. 우리도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교육과 근면,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받은 만큼 갚는 나라, 아니 오히려 더 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책임 국가가 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펼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레바논에서 UN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한국군의 활약도 놀라웠어요. 직접적인 전투 참여보다는 재건 지원에 집중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군이 건설한 학교, 병원, 도로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군은 총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삽과 망치를 들고 왔다. 현지 주민들의 평가였습니다. 기술력에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철강, 어느 분야를 봐도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1.6%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의 70% 이상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은 독보적이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예요.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콘텐츠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BTS 팬이고 딸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내는 한국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김치찌개를 저보다 잘 끓입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놀면서 한국어가 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충분함을 넘어서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70년 전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빠른 의사결정 과정, 첨단 기술력, 강력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도 한국처럼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이 세계 1위라고 하더군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원격 진료, 전자 처방전,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교육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질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왜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걸까요? 70년간의 우정과 신뢰. 그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돈으로 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지와 지원을 제공하며 동맹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배로 갚을 줄 아는 나라였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마크 해리스 중령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동맹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만큼 그 신뢰를 증명한 나라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계산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